인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방송 중에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전망과 매수 시점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차트와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전망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화면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루이루라는 이름의 대표 사진을 띄워놨죠. 이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얼굴이 정말 약간 천재 같지 않습니까? 얼굴부터가 진짜 괜히 똑똑해 보여. 이렇게 생긴 사람들 좀 많이 주변에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 네, 물론 얼굴 생김새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카일루, 카일루래. 카이 네트워크의 코인에 로일루라는 대표님이, 어,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이 회사를 설립하기부터 이분은 블록체인의 핵심 분야로 보안과 탈중앙화, 그리고 확장성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 보안, 그리고 두 번째로 탈중앙화, 세 번째로 확장성.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아닌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김주현님, 나는 솔로 영수 같다. 이기 영수. 제가 나는 솔로를 못 봐가지고, 예, 나는 솔로 영수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한창호 님이, 그 거제도 편 말하죠? 이거 공감을 하나 본데? 나는 솔로 영수 같이 생겼나요? 이분 잘 모르겠네. 나는 솔로 안 봐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탈중앙화, 확장성을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로일루 이분처럼 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 쪽에서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보안과 탈중앙화와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을 진짜 호감이에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버해도 될 것 같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만 비추어 봐도 이게 대부분 코인 개발자나 대표들이 어떤 긍정론자라고 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뭐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많이 긍정적인 미래를 보는 경향에 있는데 반해서 로일루 대표는 현실에 기반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대표로 저는 공부를 하다가 그런 기억이 참 많아요.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2018년 당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탈중앙화 거래소를 고안한 첫 번째 인물이 로이 루입니다. 이게 물론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야말로 블록체인을 굉장히 잘 이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낸스, 이 거래소 말하는 거예요. 바이낸스, 업비트, 후오비,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탈중앙화 성격을 가진 어떤 비트코인과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보안 그리고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죠. 중앙화. 지금의 은행 있잖아요. 뭐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은행.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농협 뭐 이런 은행. 이런 은행이 중앙화 금융이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낸스나 이런 뭐 업비트 비스 이게 사실 중앙화예요. 되게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고 수수료도 따먹고 세금도 매기고
뭐 환전 수수료도 하고 이게 무슨 코인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진정한 코인 정신에 좀 위배되지 않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처럼 그 하나의 기업이나 서비스 담당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중개 기관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큰 수수료도 부과를 해야겠죠. 업비트에 코인을 거래할 때 우리는 업비트의 중앙 서버에 기록된 장부, 그리고 그 회사의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비트에 수수료를 줘야 되죠. 거래소들의 해킹을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 역시 중개기관의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보안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이게 중앙화의 장점이 있다면 회원가입만 하면 컴퓨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디자인이 간편하다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모든 이에게 빠르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중앙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악입니다. 필요하고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제 관점에서 좀 해드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죠. 그쵸? 물론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긴 해야겠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무사를 고용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죠. 이게 탈세 아니고 절세입니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예요. 절세. 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이게 지금 중앙화 금융을 이야기를 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반인들도 그렇고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절대 내고 싶어 하지 않죠. 여기서 욜로 이렇게 돈을 입출금을 할 때 환전 나라가 중간에 국가가 있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빗썸이나 바이낸스나 업비트, 후오비 이런 거래소는 사실 다 중앙화랑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정신과는 크게 벗어난 일이죠.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갑 간의 거래를 만약에 거래소가 중간에 이제 거래소가 없으면 중간에 이 거래소가 없으면 중간에 거래소가 없으면 어 지갑 간의 거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지갑 간의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가 0입니다. 0. 0이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도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정말 그쵸? 이게 코인이 어떤 화폐로서의 신뢰를 받으면 정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정말 지금은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일인데 나중에는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중앙화라는 거는 얘한테도 정보를 주고받고 얘한테도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해킹하면 돼. 얘만 해킹하면 끝이야. 얘만. 그러니까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해킹당해서 어떤 뭐야
그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정말.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의 그 정확한 그 의미는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있어서 정말 뭐 예를 들어 한 만 개의 컴퓨터에 만 개의 컴퓨터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얘만 해킹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정보가 다 세계가 바뀌진 않잖아요. 이게 사실 블록체인의 여러 개념들 중에 가장 장점인데 요 세 개를 요 100만 개 다 해킹을 해야 어떤 그 기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강비트가 만 원이 있다 은행에 아니 코인이 은행이 아니라 코인이 만 원이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해커들이 아니다. 얘는 500원밖에 없다. 이렇게 해킹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놔도 그리고 자기 계좌에 이렇게 돈을 빼가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아니다. 강비트는 만 원이 있다. 강비트는 만 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요런 주장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런 주장들이 없어지고 얘네 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의 어떤 개념이. 예를 들어 1대1 개인 톡을 하면 내가 얘한테 1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아니 나 빌린 적 없다. 그럼 되게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근데 단톡방에서 만약에 10만 원을 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명, 1000명이 알면 그 정보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 정보를 바꾸긴 힘들잖아요. 그런 게 어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어떤 장단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득권들이 수수료를 먹으려고 그러고 세금을 매기고 싶어가지고 물론 뭐 범죄에 대한 추적에 대한 뭐 그런 순기능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는 탈중앙화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한 좀 호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솔로지옥 그 채팅방에 솔로지옥 내용이 한참인데 솔로지옥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어이, 그 사람 정보 좀 듣고 싶네요. 그쵸? 솔로지옥 열풍이 채팅방에 한창이네. 네, 그리고 한번 2018년 당시에 카이버 네트워크 2.0 리브랜딩 현장에서 로일 루의 질의 답변 내용과 2022년 현재의 어떤 블록체인 흐름으로 그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그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아 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기자의 인터뷰예요. 로일 루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카이버 네트워크 2.0 행사에 진행하면서 받은 인상과 느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로일 루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사는 카이브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와 서포터들에게 우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카이브 네트워크 2.0에서 발표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해 모두와 함께 협업하고 싶으며 뎁과 분산화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게 뎁스.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이상한 게 쓴 거 같아서 한 번 더 쓸게요. 뎁스와 분산화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분산화 기술을 메인스트림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유저들이 이를 사용할 때 유저들에게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인터뷰도 진짜 간결하게 말도 잘해요. 정말. 그쵸? 갑자기 질문한 걸 텐데.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 블록체인 관련 그 덱을 이용한 앱 만들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덱이라는 것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는 의미로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불과 작년만 해도 이더리움의 덱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이더리움 기반의 앱을 제작하는데 복잡할수록 그 비용이 가스라고 하는 소모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킬러라고 급부사한 게 솔루나 체인이었죠. 솔루나를 기반으로 이용한 앱들은 소모 비용이 이더리움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 만드는 제작 비용이 제작자 입장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죠. 이처럼 2018년의 인터뷰 내용임에도 그가 예견한 트렌드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예언가 수준입니다. 이게 2018년에 인터뷰한 거예요. 이걸 그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인을 이용한 게임을 한번 어, 만든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게요. 이 게임 지금 그 베트남이나 어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는 코인을 이용한 게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선 지금 불법이에요 현재 활발하게 지금 막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리니지에서 뭐 괴물이나 이런 걸 잡으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부상으로 보상으로. 근데 이런 게임을 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이더리움이 어떤 기준이 돼 있었잖아요. 이더리움 코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근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솔루나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호환성도 높고 그리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또 이제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작죠. 이 가스비가 어떻게 보면 중개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작으니까 이제 솔루나를 기반으로 한 이용 앱들이 엄청 지금 뜨고 있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 그 로이 루의 어떤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자들의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분산화된 금융은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과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봤는데 분산화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 중앙화된 금융의 경우 그 사기와 같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지금 채팅창에서 비트님도 왁싱 하셨나요? 이런 질문. 좀 코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왁싱에 대한 토론이 한참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이러고 있는데. 네. 로이 루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분산화된 금융에 크게 두 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비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완벽히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분산화된 금융 안에서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상의 모든 것이 쉽게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와 같은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에 신뢰를 쌓지 않고도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여러 차례 목도를 했다. 개인적으로 금융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금융의 형태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존 중앙화 금융에 대한 단점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탈중앙화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금융의 형태가 해소된다는 답변은 저의 생각과도 상당히 일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화가 이미 익숙한 사람들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기까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음, 어, 저는 오래 안 걸린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음성적인 자금들이 유통이 정말 하고 싶어 할 테고, 또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할 테고, 또 환전 수수료 안 내고 싶어 할 테고, 탈중앙화가 곧 아무리 그 기득권들이 세금을 걷고 수수료를 얻고 싶어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손편지를 대신하기 어렵다.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가 복잡하다. 이메일 뭐 가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메일을. 이제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이메일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불편해서. 가입하기도 불편하고 복잡하고. 뭐 당시에는 펜팔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뭐 이런 정도가 해외로 보내는 편지는 비싸니까 그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자.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환전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런 거는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낫다. 되게 비슷해요. 그쵸? 역사는 역시 미래예요. 정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메일에 이제 빠져서는 안 될 시스템이죠. 우리 실생활에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 정확하고 확고한 의사를 가진 그 로일루 대표가 만든 카이버 네트워크스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죠. 이 사람의 어떤 소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금부터는 카이버 네트워크스 코인의 특징 그리고 호재 그리고 전망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스 코인의 차트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개주 넘어져서 TV 껐어요. 어제 올림픽 하다가 넘어졌나요, 누가? 네. 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본 네트워크스는 그 탈중앙화된 지불, 그리고 환전이라고 표현하는 토큰 교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요. 네. 중국 새끼라고 막 욕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이랑 부딪혔나 보네요. 네. 카이본 네트워크스는 탈중앙화된 지불, 그리고 환전이라고 표현하는 토큰 교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카이버의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통합된 지불과 토큰 교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사용자와 기업 간 안정적으로 암호화폐나 토큰을 교환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카이본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토큰 교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ERC20이라고 하죠. 이게 지불 및 혁신적인 금융, 뎁과 지불이 가능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를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그 화폐로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아이템을 살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네, ERC20이라는 것은 토큰의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리퀘스트 코멘트의 약자로 ERC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뎁은 아까 말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려면 ERC20 토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철우님 매번 방송 보고 있습니다. 구독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채널을 안 지우겠습니다. 정말. 네, 네, 어, 채팅창에 크크크가 가득한데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못 봤네. 네, 그리고 앱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아니, 목표는 대부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목표로 앱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공공성이나 공익을 어떤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앱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등재를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중앙화의 앱을 개발을 하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앱을 개발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앱은 중앙화 구조이기 때문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할 때 각각 애플이나 구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앱은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앱 개발자는 심사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가 가능합니다. 이 자동차를 비유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는 포도어의 차량이죠. 운전석, 조주석, 포도어, 운전석, 조주석, 그리고 뒷좌석의 양측의 문으로 구성된 포도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 디자이너들은 포도어가 디자인의 한계를 제시하고 투도어 차량이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포도어가 나오는 이유는 선호도 면에서 좋지 않고 이는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뭐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앱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성적인 측면에서. 네. 그리고 네, 또 포도 네, 얘기 나오니까 또 시청자님들 드림카가 뭐예요? 막 이러고. 드디? 드림카가 드디입니다. 드디가 뭐죠? 드디? 드디가 뭐예요? 드림카 중에. 드디는 모르는 차지? 비트님 소나타 탈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소나타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 전 소나타 타진 않는데, 진짜 소나타 엄청 예쁘던데. 진짜 외제차 같아. 드디? 드디가 뭐지? 네, 카이버 네트워크의 장점. 이 홈페이지에서도, 카이버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오타라고? 씨, 오타. 뭐라고 쓰려고 하다가 드디라고 한 거야? 크게 네 가지로, 네 타래.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음. 여러 유동성 프로토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싱을 하기 때문에 거래자나 덱을 위한 최상의 가격을 보장합니다. 네. 유동성이 뭐 코인이 많이 활발하게 유동화 되어야 사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프체인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 앱을 통해 다양한 프로토콜과 쉽게 통합이 됩니다. 네, 통합. 그리고 중앙화의 이 단점으로 지적된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이 가능한 게 바로 세 번째 장점인데요. 어, 어, 네, 아니, 채팅 읽다가, 어, 투명성이 가능한 게 바로 세 번째 장점인데요. 거의 모든 거래자와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덱에 대한 무단 액세스까지 완벽하게 투명하게 검증이 가능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나 토큰을 기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거래소가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용자들한테 수수료를 이렇게 다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완전 탈중앙은 뭔가 불가할 것 같은데 라고 강대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아직 완전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하게 국가 간의 화폐가 모두 없어지고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엘살바도르가 뭐 코인을 이제 자국의 화폐로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코인으로 매긴다. 이런 거는 어떤 화폐를 가치로서 인정을 한다, 코인을 화폐로서 인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화폐는 사실 신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지게, 중앙화가 기득권들이 못 해먹게, 너무 해쳐먹잖아요, 얘네들이. 못 해먹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냥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네, 강비트 뭔가 세탁세제 같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때가 쏙 비트. 뭐 정말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네, 그리고 아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한 호재 부분이죠. 호재란 의미 있는 좋은 재료, 그리고 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좋은 소식이죠. 예, 호재.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해 가지고 갖고 온 소식은 어떤 게 있냐면,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적인 소각. 주식에서는 흔히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라는 공시와 동일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있는 사과의 수가 100개가 있고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8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형성되어 있을 때 80개 가진 사람이 혼자서 20개를 태워버리거나 혹은 사과를 먹어서 없애버렸다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에 사과가 80개만 남은 셈이죠. 이럴 때 사과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을 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각을 해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카이버 네트워크스는 이렇게 불규칙한 기간으로 토큰에 대한 소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화폐가 유한해야 돼요. 무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지금 달러나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화폐를 2배, 3배로 찍어내면 당연히 부동산이 2배로 올라야지. 부동산은 유한한 건데 부동산이 오른 건 아니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어떤 유통량을 소각을 시켜서 더 한정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2100만 개 발행이 돼 있죠. 이게 한정된 비트코인이고 더 이상 발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죠? NFT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NFT와 디파이가 2021년에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디파이도 가능한 코인이기도 해요. 카이브 네트워크스가 이자를 준다는 거죠. 얼마 정도 예치를 하면 계속 돈을 이자를 준다. 우리 은행에서 지금 주면 한 3%뭐 2%뭐 이렇게 주잖아요. 예금 적금하면. 근데 옛날에 우리 한 80년대에는 20%막 30% 줬어요, 돈을. 예금 적금만 해도. 이거 엄청나죠.
돈을 20%를 준다니.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그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이자 놀이만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호재도 있고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를 가진 코인은 이제 그렇지 않은 코인보다 시세 상승의 면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 과거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3월 당시에 1,500원이었던 카이버가 한 달 만인 4월에 5,600원에 살아 4배 상승을 이뤘습니다. 여기죠, 여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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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넣으면 4억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만에. 강력한 테마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상승장이 왔을 때 힘이 굉장히 강한 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쫙 올라가는 코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뭐 2,500원 수준에 쫙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차트를 봤을 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500원이라는 가격이 왜 메리트가 있고, 매수를 하면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좋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방 추세선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좀 모습이었죠. 이게 하방 추세선으로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물량 털기, 세력의 물량 털기와 그 일반인들이 이제 일반 개미들이 이제 돈을 써야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력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다 몰빵해서 올라야 되는 건데 나중에 뭐 친구들이 결혼할 수도 있고 선물도 사야 되고 부모님도 돈도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이기고 못 견디고 다 팔고 있죠 지금.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그래프라고 보고요. 다른 이유 뭐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더 하셔서 어 판단하세요. 제 뭐 말을 뭐 어차피 제 말을 뭐 맹신하진 않겠죠. 네, 2021년 11월부터 현재 2022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의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막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막 유의미한 돌파가 나오려는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쵸?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확인 후에 재차 상승하는 것이니만큼 투심이 굉장히 양호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을 계속 사고 팔고 아무리 팔아도 계속 바닥을 지지해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단번에 돌파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은 하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절 라인은 좀 빨간색으로 손절 라인 제가 해놨죠. 이 손절 라인이에요. 이 손절 라인은 좀 잘 안 보이나? 잘 보이게. 이 손절 라인 빨간색에 제가 해놨죠. 저는 이 손절 라인은 지켜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를 해봄직한 영역은 주황색 그 네모칸 이 밴드로부터 2,305원부터 2,430원까지 양호한 밴드로 보여지고 손절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2,230원 정도로 잡아본다면 손절 라인은 3%, 마이너스 3%죠. 근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15%에서 20% 구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넘치는 구간으로 저는 현재 시점을 판단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리고 차트에 의한 판단이니만큼 투자는 본인들의 판단으로 공부를 더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지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수익 실현 구간 15% 20%보다도 저는 좀 더 오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공부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추천과 구독은 힘이 되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베트였습니다.